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그 주가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좀 조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 수요가 작년 하반기 특히 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둔화됐다라는 것, 또 하나는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성장률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 2차 전지의 어떤 미래 전망, 산업 동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보조금이 아주 강력한 촉매인데 보조금이 이제 서서히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조금씩 덜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 줄었어요. 전기차 판매가. 얼리 어댑터들은 산 거고 나머지는 이제 대중화가 돼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의 어떤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게 끝난 건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산업이 아직 짧아서 변곡점 얘기를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 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가격대에 있는 거고,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보조금에 따라서 사실은 판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맞고요. 근데 보조금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이라는 거 한정돼 있는데 판매 대수는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고갈이 돼버리는 거죠. 연간 예산 한정돼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뭐 한 7월, 8월까지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3월 이내에 고갈이 돼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보조금 없앨 수는 없으니 조정을 해서 아예 전체적 보조금 주는 금액을 줄여나가면서 연말까지 이제 가려는 정책을 바뀌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작년에 특히 북미 쪽에 굉장히 폭설과 폭한이 한파가 뭐 몇십 년 만에 뭐 100년 만에 이렇게 한파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갖고 있었던 그 취약점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원래 추워지면은 배터리 성능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주행거리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작동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방전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밤새.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빨리 되니까 충전을 자주 해야 되니까 충전소를 많이 방문해야 되는데 충전소 수가 그 사이에 확 늘진 않았으니 줄이 길어지는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2시간을 기다렸다, 4시간을 기다렸다, 불편한 거예요. 아직은 전기차 살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다시 신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망설이던 분들이 조금 더 전기차는 나중에 라고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으로 가버리는 것들이 수요 측면의 이슈였었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린 효과가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됐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차 전지의 성장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뭐 10년, 20년 후를 전망을 하는 모델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신뢰할 만한 몇몇 기관들의 데이터들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을 이제 제가 종합해 보면은 보수적으로 본 데는 2035년까지 현재부터 한 10년, 11년 정도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연도별로 한 거를 제가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 연평균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본 데는 한 13% 정도에서 좀 공격적으로 본 데는 15%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좀 부진해 보이잖아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를 보면은 분명히 저 수치가 안 나올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1년 단위로 보고 또 올해 내년을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런티는 못하지만 그 얘기는 아직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전기차 직접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사실은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좀 더 관심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 소재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소재 양은 옛날같이 많이 늘진 않아. 왜냐하면 고성능이 되니까 적은 양으로 같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에만 70kWh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중간 미들 레인지 정도에 있는 자동차도 배터리 용량 그 정도까지 늘려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량이 증가하니까 또 양극재 소모량이 또 늘어난 측면이 또 있어서 그걸 같이 썸업을 해보면 한 소재 시장은 17에서 18%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보다는 조금 더 약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추가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배터리 업체나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길게 보면 네네.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길게 보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저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공급은 충분히 우리가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결국 어떤 기후,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제가 지금 유럽에서 발간되어지는 잡지를 한 10년 넘게 읽고 있는데 이 환경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절대로 꺾을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아직 뭐 잘 몰라서 야 이것이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거 돈이 아까워 이래가지고 안 할 수는 있지만 이 트렌드는 바뀔 수 없는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게 유럽, 중국,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일단 배터리가 사용되는, 판매되는, 최종 공급되는 중국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네네. 근데 한국 기업들은 거의 전혀 못하고 공급을 못하죠. 네, 납품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60% 차지하는 시장 우리는 포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나머지 40% 중에 유럽이 20%, 미국이 10%, 나머지가 전 세계 나머지 기타 등등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올 11월 달에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게 되면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사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환경 이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차 확대가 좀 상당히 또 둔화될 여지가 있어요. 이전에 트럼프 첫 번째 행정기 때 그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때 성장이라기보다는 환경 규제 그 속도가 트럼프 행정부로 가면서 급격하게 둔화됐었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가면 다시 당겨졌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또 다시 기울게 확 누워버릴 염려가 있어서 미국 시장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고 시장 규모도 아직까지는 유럽의 절반 정도이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여기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로드맵 그대로 갈 것 같고 좀 땡겨질 것 같은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시장 규모 자체도 크고 또한 완성차 메이커 수도 훨씬 더 많고요. 미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중국 공략은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긴 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60%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죠. 탑1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시장 규모도 아직은 좀 작지만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당장 한 5년 정도에는 유럽을 좀 더 포커스하는 건 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진짜 큰 시장을 뚫으려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10% 가지고 사실 작년도에 그 엄청난 수주가 몇 년치를 가면 생겨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야 이게 이런 수주가 정말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이 있는 수주에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수주, 막 수십조짜리 수주가 빵빵 10% 시장 가지고 그 정도면 따져보면 어마무시한 거네요, 시장이 정말. 그러니까 잠재력이 굉장히 큰 거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좀 더 확대할 수만 있다면 뭐 아직까지는 성장률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기술 제품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패권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패권은 좀 너무 커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요한 제품의 공급망을 내 영토 안에 자급자족 하겠다라는 거는 분명한 시그널들이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고 유럽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면서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전에 한동안 2000년 90년대 초반부터 갔던 WTO 체제로 가면서 세계화. 그래서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보고 분업화를 하자라고 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췄던 시대는 저물었다고 이미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저물기 시작된 것들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한 약간 전 18년, 17년, 18년 요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가 이제는 돌이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정권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통령에 상관없이 유럽의 대통령에 상관없이 이 추세는 좀 공고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A나라, B나라, C나라를 다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권역변으로 묶여버려서 A 권역권, B 권역권, C 권역권은 각각 생산하는데 거기서만 팔아야 되는 핸디캡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내가 모든 곳에 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가라는 딜레마 생긴 거잖아요. 있으면 좋긴 하지만 자금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은 곳에 공장을 짓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포커스를 할 거냐, 어느 쪽에는 좀 시차를 둘 것이냐, 그 다음에 규모에서 비중 차이를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5년 정도로 봤을 때는 유럽에 일단 프라이어리티를 주고 미국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중량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나머지 10%도 사실은 지금은 작지만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있는 개도국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가져가면은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큰 파워가 될 수 있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결국 뭐 발전 시장은 남아 있겠으나 그 소위 말하는 석유, 탄소, 에너지를 직접 떼서 전력을 그 구동력을 만드는 이런 거는 굉장히 결국 다 좁혀지고 모든 것이 다 전기 에너지로 다 싹 바뀌지 않겠느냐. 우리 반도체에서도 뭐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발전해서 송전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발전한 걸 어떤 식으로 발전한 거든 꽤나 많이 모아 놓아야 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마치 옛날 그 뭐랄까요, 그 원유 저장 땡꽃처럼 그런 상황으로 이게 전기 산업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서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전략 비축률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전력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우리 언급했던 에너지 패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에너지의 자급자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부분. 근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전기라는 것들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사실은 선결돼야 되는 이슈가 되는데, 그러겠죠. 아직까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유럽,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은, 물론 프랑스까지 포함해서 전체 국가의 전력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바꿔나가는 건 단시간에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정성 문제도 있고 검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국가 전체 그리드망 자체를 손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서서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전 국가의 전력망이라는 거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거는 테스트하다 한 대 불량이 생기면 좀 개발해서 다음 모델 내려도 되지만 국가 전력망 한 번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쉽게 친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면은 전기를 친환경으로 가지 못하면 전기가 메인으로 가는 세상이 가는 것도 그만큼 늦어진다. 왜냐하면 친환경이 되지 않은 전기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러겠죠. 발전소를 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석유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 정말 진심인 것 같고, 이 태양광 패널을 저렇게 덤핑으로 다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중국의 신재생 그 성장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의 진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냐, 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이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LFP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중국의 일단 무역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은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도 보면은 중국이 전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내고 있는 게 두 개의 제품이 있어요. 하나가 석유, 또 하나가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서의 적자가 몇백 조예요, 연간. 그러니까 이것만 절반만 자급자족 하더라도 흑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취약고리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부터 반도체 개발 규획을 만들면서 자급자족 하겠다라는 걸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미국이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반도체 무역 적자의 규모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석유거든요. 석유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서 하라는 것들을 앞서갈 수 없는 게,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옛날에는 10%, 7%, 5% 떨어지다 지금 5%도 간당간당하고, 이제 어저께 전인대에서 여전히 올해도 5%라고 했지만 회의적이잖아요. 아무도 안 믿죠. 객관적인 전문가들 저거 회의적. 물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억지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저거는 실질적으로 있는 중국의 성장세는 꺾인 상태에서 저거는 과도한 욕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바꿔놓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두 가지 말했던 것들을 외국 의존에 사오던 것들을 내국에 내재화하면서 일단 금전적으로 흑자 규모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국내 영토에 있으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도체랑 에너지 쪽은 중국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다른 건 희생해서라도 저는 갈 거라 보고 있고, 그다음 고성능 배터리 부분은 NCM 부분은 늦었지만 CATL이 사실은 이미 한 2년 전부터 2, 3년부터 시작을 했고 3원계를 이미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성능이 국내 배터리 3사에 훨씬 못 미치겠죠. 네네. 경쟁력은 떨어지니까 거기를 사주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한 5, 6년 전에 너무 무시했지만 지금 네. 최근에 네. 자체 개발 칩들을 보면서 깜짝 네. 놀랐잖아요. 네네. 기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NCM 계열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외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실제로 엔지니어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더 우리보다 저희보다 뭐 정확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맞습니까? 경험치가 쌓이면 당연히 늘어나는 게 있고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인적 자원이고 또 하나는 장비빨이라고 하는. 네.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나오잖아요. 네. EUV 장보기가 없으면 네. 오나노 밑에 못 만드는 게 정설이잖아요. 네. 아무리 두 번, 세 번 패터닝을 해도 한계가 7나노다, 5나노 네. 얘기가 나와서 그 밑에는 장비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엔지니어들이 똑똑해도. 네. 그 다음에 그럼 동일한 장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거기서 엔지니어의 수준, 인적 자원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기서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면에서 인적 자원 부분은 미국에는 전 세계 지금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이 네. 잠재적인 그들의 어떤 브레인력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장비는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타이트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공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반도체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집 짓는 목수하고 목수가 가지고 있는 도구하고 똑같은 거네요. 전기톱을 가진 목수랑 네. 수동톱이랑 나물 네. 자르는 속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같은 네. 톱을 가지면 그다음에 스킬에 따라서 그러네요. 속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딱 똑같은 얘기네요. 그게 그러니까 공구에 따라서 속도나 효율이 완벽하게 달라질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집을 유려하게 짓느냐 안 짓느냐는 목수의 솜씨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의 그 어떤 뭐 구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했던 반도체 그 파운더리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이미. 파운더리 메인 업체들은. 네네. 고객은 근데 왜 얘한테 많이 주느냐? 그 다음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장비는 똑같지만 이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의 경험치와 역량들이 조금 이쪽에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결국은.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반도체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반도체는 타이트하게 막는데 반면에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는 뭐 장비 수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그 저희가 들어본 바가 없으니 뭐 제어를 한다 이런 게 없는 거 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전지는 자기네가 안 해도 되는 시장이다. 이 기술은 대단할 거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보다는요. 반도체도 사실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나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전혀 견제를 안 했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 네네. 그때는 본인들이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얘네가 필요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못 만드니까.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파운더리도 생기고 이제 디램랜드도 하게 되고 그다음 최첨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니까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배터리는 현재 미국 배터리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다 미국에 공장을 지은 다른 나라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없죠. 의존도가 100% 외국 의존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제재를 자국 로컬 미국 기업들 가운데 누군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 영향력 기술이 확보되면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연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없는 거는 안 맞고 있으면 이제 자국 사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을 치는 거네요. 결국에는 미국은 나 혼자 살겠다라는 게 가장 궁극적 목표인데 네. 지금은 아쉬우니까 쓰는 거예요. 네. 혼자도 되겠는데 싶으면 슬슬 이제 국산 국내 업체들을 키우면서 외국 업체들한테 이제 디메리트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 확 막아버리는 거죠. 아니 사실은 파운드리 원래 못했던 게 아니고 글로벌 파운드리나 이런 거 있었고 사실은 인수한 거잖아요. 원래 싱가포르 기업이었던 거를 인수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이 또 결국에는 아시아 쪽에 대부분 분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 영토에 공장이 있으면서 네. 그 기업의 본사 자체도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여야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 걔네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과 양산 규모 커패시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캐파가 된다고 생각하면 네. 그다음부터 그냥 과감하게 조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마일 컵으로 예를 들어서 제조는 마진이 하나도 없으니 무슨 왕구나 신발 만드는 것처럼 자기네가 디자인하고 마케팅해서 높은 고수익은 자기네가 갖고 그냥 시다발이 그냥 노가다는 니들이 해라 이런 개념으로 반도체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 아니, 그렇게 한 30년 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정치권에서도 해결책이
리쇼어링 정신으로 다시 간 거죠. 제조업 공도화가 불러온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다. 서비스 3차 산업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진 거고 네. 그래서 결국 1차 산업 원래도 계속 했던 거고 네. 비어있던 2차 산업을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최근 한 5년 전부터의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와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묶여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와 이게 미국이 이제 자체 만약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잘하는 공장을 만들고 2개, 3개 만들면 보조금 받으면서 공장 지어가지고 잘라낼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보면 미국 기업들은 다 보조금 받았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한국 기업도 아직까지는 신청을 다 했는데 동일하게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럼 시차를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네가 빨리 줘서 빨리 가게 하고 시차를 경쟁 격차를 좁혀놓겠다는 거야 한국 기업들하고.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좁혀서 대등해졌을 때 이제 한국 기업 보조금을 주겠죠. 네. 옛날에 중국이 배터리를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 네. 그다음에 LCD도. 그러니까 LCD 한국 기업들이 LG와 삼성이 그러니까 OLED보다 이전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LCD 공장 막 짓겠다고 지방 정부에서는 빨리 인허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에 미치는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그 다음에 여기가 일자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인허가를 안 해줘요. 네네. 그런 사이에 중국 기업들을 빠르게 캐파 증설을 해서 어느 정도 국산화가 가능해질 수준이 됐을 때 그 인허가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이루어졌고 반도체는 아직까지 못해요. 자기 능력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능력치가 올라가면 이제 똑같이 반도체도 그게 강했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같은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그렇군요. 아, 네. 아, 세계 기술 패권의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그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배터리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좋으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 당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논평이라든가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네. 주가가 빠진 거는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단시간에 급격히 높아졌던 것도 분명히 한 요인이고 물론 길게 보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그 주가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좀 조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 수요가 작년 하반기 특히 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둔화됐다라는 것, 그 둔화된 요인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는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급격하게 3분기, 4분기 가면서 배터리나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됐던 것들은 사실은 수요 부분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 정도 영향을 미친. 왜냐하면 수주 산업이잖아요. 이미 몇 년치 수주해놨겠는데 지금 자동차 안 팔린다고 그 실적에 영향이 올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출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지금의 판매 둔화는 이미 수주해놓은 게 몇 년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결국에는 최근에 그거는 리튬 배터리 비싼 거 샀었는데 폭락해버리니까 재고로 있는 것들은 재고 손실이 발생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싸게 산 리튬 배터리를 팔고 있는데 전기차 완성제 가격은 계속 인하해버리니까 마진이 없어져 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저쪽에서는 뭐 판매 저기 받는 쪽에서 우리 할인 안 해주면 우리는 니네 거 안 사줄 거야. 안 팔리니까 거기 깎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가를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비쌀 때 리튬을 사서 만들었는데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데 제가 지금 비쌀 때 샀던 리튬의 재고가 기업별로 좀 틀릴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고가에 샀던 리튬 악성 재고를 털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 빠르게 개선되는 시점이 달라질 건데 재고만 털어지면 실적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적정 주가이냐 아니면 지금보다 2배일 때 적정 주가이냐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맡기도록 하고 그건 저희가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리튬 가격이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지금 이미 하락한 것이 장부의 반영이 다 끝나버린 시점에서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재고가 출하보다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가격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비슷한 이치인 거죠.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반도체 상황이 지금의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상황이네요. 지금 드디어 이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한 거 보면 한 1년이나 재고 소진이 됐다면 요 가격이 반영되는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되죠. 오히려 그때 마진이 확대되죠. 싸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요 마진 반영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마치 2차 전지를 반도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 마진율 아무리 많이 나와도 12%짜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8% 언더짜리인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50%짜리고 잘 나올 때 안 나오면 적자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20-30%는 평균적으로 내주는 사업이고 이건 평균적으로 8에서 12% 사이를 넘기 힘든 사업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영업이익률 보면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제 3사라고 얘기를 할 때 DRAM 쪽에서 초호황기에는 50%를 넘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작년에 적자가 엄청나게 났지만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불황기에도 웬만하면 적자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그 정도에서 보통은 이전에도 호황기에 30%는 우습게 넘어갔던 업종이고 그다음에 아주 불황기만 아니면 10에서 20%를 꾸준히 낼 수 있는 산소 업종인데 양극재라든지 배터리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쪽이라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조금 공급망 구성 자체가 많이 틀리잖아요. 최종국 가격 관계도 틀리고 중간 단계가 또 상당히 많이 껴있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아지기는 힘든 규모이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굉장히 높은 고PER을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중국 밸류체인 없이 못 만든다. 이런 얘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회사 관계인으로부터. 이건 진짜 그런 겁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맞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원자재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전구체 측면에서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이제 전구체 프리커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중국 업체들 거의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요거를 국산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근데 아직까지는 국산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앞단에서. 국산화를 한다고 해도 중국산 제품하고 가격 경쟁이 있나요? 하더라도 국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내재화하려고 하는 거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서 양극재 업체가 양극재를 같이 해서 내재화 시켜버리면 굉장히 거기서 그쪽에서 마진 높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통 마진 죽인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자료 읽었을 때 보면 이미 중국은 광산 이미 엄청나게 사놨던데 그러면 이미 세상에서 제일 싼 광산을 중국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딴 데 뭐 호주 같은 데서 광산을 캐거나 뭐 유럽 같은 데서 광산을 캤을 때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거냐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맨 앞단에 있는 원자재를 내가 굳이 직접 해야 될 거냐부터 일단 질문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왜냐면 리튬 가격이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이 그런 큰 변동폭에 대해서 약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광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도 하고 있고 포스코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배터리 셀 업체가 직접 거기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하죠. 거기는 좀 보수적인 것 같고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이 직접 하려는 것도 노력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 아직까지는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실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광산이라는 거, 원자재라는 건 굉장히 큰 메이저 큰 손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 석유나 마찬가지로 그런 패권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카르텔이 있는 시장이라 여기에 사실은 제조업이 들어가서 메인이 되기가 쉽지는 않은 산업이에요. 여러 가지 산업 비즈니스 모델도 틀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노하우나 경험치도 많이 달라요. 또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필요한 것에 아까 저랑 비슷해요. 전기차 업체 중에 배터리를 폭스바겐은 일부 내재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다. 내가 굳이 배터리 업체와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인데 사실은 국내 양극재 업체들 그 전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해지 차원에서 이렇게 자급자족의 일부를 자급자족하겠다는 전략적으로 가야지 내가 굳이 대규모로 해서 내가 이쪽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저는 잘하는 전략 같지는 않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부 의존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같이 내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일정 부분을 내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은 도시바 지분을 일부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AI용 HBM3E를 일부에 생산하는 걸 타진하고 있다라는 뭐 본사에서는 맞다라고 확인 안 해줬지만 지금 추측성 보도는 나오고 있다시피 이런 전략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조업과 수주산업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광산, 원자재 산업은 또 다른 산업이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곳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갔다가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광산 사기는 옛날부터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상사가 있잖아요. 포스코 인터가 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거기는 이제 주로 가스 쪽, 천연가스 쪽이긴 했지만 그런 원자재와 관련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 노하우를 갖다 쓸 수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러한 계열사의 상사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순수하게 제조업이나 우리가 좀 더 다운스트림 쪽에서만 주로 해왔던 거라면
너무 업스트림 쪽을 깊게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은 말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많이 아주 큰 도움이 됐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아마 그 2차 전지를 갖고 계시거나 투자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이주환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에 또다시 저희가 반도체로 좋은 자리를 그 1분기 정도 실적 발표가 한번 정리되면은 한번 전망해 주실 거죠? 뭐 일정 봐서 그때 일정이 있으시기 저 비기를 바라면서 저희 또 우리 이주환 박사님하고 또 좋은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